안녕하세요. 바빠도 할 건 하자. 주식 투자 쉽게 알려주는 국장 언니입니다. 세상에 작은 부자, 큰 부자가 있다고 하죠. 나를 큰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주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은 유한양행에 대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한양행의 가장 큰 가치, 랭라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유한양행의 랭라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저 그 유망한 신약 중 한 개에 불과했는데, 이제 그저 유망한 신약이 아닌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팩트가 되면서 미래 영업이익을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합니다. 랭라자의 현재 남아있는 모멘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럽으로 출시국 확장. 두 번째, 리브리반트 SC 병용요법 승인. 세 번째, 최종 생존율 공개. 이렇게 세 가지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즉, 이 세 개가 모두 나이스한 결과가 나오면 지금 주가에서 2배는 더 가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아직 유럽에 국산 항암제가 출시된 적이 없는데,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8월에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히트를 쳤던 거고,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주가가 내들 올라가기만 해서 매수할 틈이 없었는데, 이번에 지수 폭락에 동반 폭락해준 덕분에 가격이 정말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주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월에 FDA 승인 이슈로 주가를 들어 올렸죠. 승인이 확정되기 전에 가능성을 보고 들어온 메이저 외국인 기관 수급이죠. 자본이 8만 원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과연 100%를 먹고 빠졌을까요? 50% 수익 구간이니 이제 다 팔고 나와야 할까요? 물론 유한양행이 이전부터 계속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월봉상 최근에 급격하게 오르기 전부터 유한양행은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ESG 경영 문화가 되기 전부터 이미 ESG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또 부자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안 파는 기업으로도 유명하죠. 말 그대로 화폐 가치 절하 방어용 플러스 꾸준한 배당금으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배당 수익률은 상당히 낮아졌지만 10수년 전부터 갖고 있는 부자들은 실제 투자금 대비 배당 수익만 6%씩 받아왔습니다. 또 주가 붐이 일기 전에 유한양행은 7월에 고가가 10만 원이었죠. 저 당시는 이제 오로지 신약 기대감으로 오른 거고, 물론 허가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실제 어닝에 대한 멀티플은 쳐주기 전이죠. 승인이 확정된 후에는 이게 이제 신약 허가가 됐구나. 랭라자가 블록버스터급 외화벌이가 되겠구나. 아스트라제네카의 독점 시장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겼구나. 점유율 1위인 타그리소를 넘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되면서 8월에 월봉상 장대 연봉을 세우고 고가를 기록했던 거죠. 시간이 지속되고 장기적이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 장벽을 좀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거나 또는 새로운 약을 뽑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쉬울 것 같진 않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할 거는 타그리소 매출이 연평균 14%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폐암 발병률이 그만큼 증가했거나 또는 초기 발견할 확률이 높아졌다 해석할 수 있겠죠. 지금 AI 진단 기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게다가 문화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흡연은 줄지 않고 환경은 더러워지고, 증가 원인은 다양합니다.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의 리브리반트와 랭라자 두 가지 표저감 치료제 병용으로 타그리소보다는 치료과가 더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수적으로 잡아봐도 타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로 예상해보면 연간 수입 6조까지 추산되고 있고 분기로는 2조 정도 매출이 발생됩니다. 유한양행은 렉라자 매출의 10에서 15% 정도 로열티를 받는데 이변이 없는 이상 연 3천억의 이상의 로열티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아직은 연간 영업이익 포워딩이 26년까지 2,200억 정도 잡힌 수준으로만 나오고 있지만 기존 제품 라인업으로만 연간 1조 2, 3천억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한락스 및 에이즈 치료제 등으로 4,200억 규모의 매출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투하되고 있는 연구개발비만 연 1,000억이고 렉라자급 대규모 계약이 3개입니다. 또 프로세서와 계약한 임상 2회 이상 완료 치료제에 대한 이후 기대값도 있겠죠. 잡주 바이오 연구개발 특징은 연구개발비는 투하되는데 다 나중에 손실 처리로 끝납니다. 대표적으로는 카나리아 바이오, 박셀, 신라젠 등이 있죠. 그치만 유한양행은 국민기업이고 렉라자를 통해 요소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블록버스터급 1조 이상, 블록버스터급 라이선스아웃 사례들이 3개나 있다는 것은 연구개발비로 투하된 자본이 자산으로 바뀌는 마법을 부린다는 겁니다. 매 1,000억씩 투하한 것들이 자산화될 경우 기업의 라이선스 가치가 높아집니다. 기술 실현 가능성, 상업적 활용, 수익 창출 수순을 밟는 거죠. 개발 실패하면 손상차손인데 2회 이상 완료된 케이스도 실패하지 않으면 조만간 자산으로 편입되겠죠. 자, 지금부터 이야기가 재밌으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유한양행의 멀티플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향후 3년 뒤의 매출을 현재로 앞당겨서 제품별 사업 가치를 합산해서 평가를 하려 할 겁니다. 신약 가치 평가를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근데 저는 그게 의미가 있지만 또 너무 흔한 방식의 접근법이라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툭 까놓고 말해서 포워드 가치 가져와서 이만큼 벌 거니까 지금 싸잖아? 이런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부가적인 무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018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봐야 되는데요. 위에 렉라자 4분의 1 규모인 스파인 바이오 파마에 수출했던 내역을 살펴보면 임상 2 이상에서 통계적 유의성 확보 실패에 좌초됐다가 스파인 바이오 파마에 다시 라이선스 아웃했죠. 이게 원 개발사는 엔솔 바이오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접 계약이 돼서 스파인이랑 엔솔이 메인이고 유한양행은 살짝 물러나 있는데요. 이걸 보자는 거죠. 저 당시 퇴행성 디스크 시장 노리던 약이 2 이상 유의성 확보 실패 여파입니다. 시장은 분명 우상향 장세였는데 유한양행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시총 1조 2천억이 증발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2 이상에서 꼬꾸라지면서 빠그라진 거죠. 다시 기술 수출로 소생시키니 이전 고가만큼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하락을 회복했습니다. 무증 효과니 뭐니 다양한 이유를 갖다 붙이긴 하지만 분명 똥값이 됐던 기술을 다시 라이선스 아웃으로 성공하면서 회복을 시켰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번 깨진 신약에 대한 기대값의 그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삼각되겠죠. 주가 회복이 이전 주가 고점만큼 회복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 비교 들어가 볼게요. 타그리소가 지배하고 있고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으로 시장 변혁을 일으킬 게임 체인저의 평가를 해보죠.
통증 완화 진통제에 가깝고 퇴행을 막고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1비상에선 연골재생 가능성 정도라 완벽한 치료제가 아니죠. 비슷한 시장 규모에서 완치에 가까운 또는 생존율과 상관이 없는 질병임에도 2비상에서 부러지면서 1조 2천억의 시총을 증발시켰습니다. 이 또한 치료제가 시판되는 것 중 가장 낫다면 결국 소비자들이 선택할 것이라지만 비용 대비 생존과 직결이 아닌 경우는 소비자 선택 속도가 느린 편이죠. 렉나자는 폐암 무진행 생존율이 타그리소 대비 기대값이 높고 시장 점유 기대 효과가 퇴행성 디스크 치료 시장 대비 압도적으로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즉, 2비상 가치가 훨씬 높을 것이라는 뜻인데 임상 종료는 19년경이었죠. 2020년 초에 렉나자 임상 2비상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고 21년 1월 한국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20년에 아마케 프레젠테이션도 했었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가치 산정이 복잡한 과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실은 가치 산정 내용을 준비해 놓는데 이 내용은 너무 길어지고 복잡할 것 같아서 다음에 한 편의 영상으로 따로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시총 12조 미만이면 유한양행은 미래가치 대비 저렴한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초보자분들은 막 매수하지 마시고 한번 흐름만 지켜보시고요. 다음에 가치 산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성장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같이 큽시다.